자, 이번 시간에는 33페이지예요. 법령의 해석이죠. 법령의 해석이란 이 행위를 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을,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가 불분명해요. 행위의 의도, 그 행위의 내용, 또는 행위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목적을 확정해야, 그래야 드디어 법령이 가능한지, 또 법에 위반되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목적을 명백히 확정하는 기술, 이론, 이게 바로 법령의 해석이라 그래요. 자, 이러한 의도, 목적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의사표시 안에 들어있죠. 이 표시 내에 바로 당사자 의도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의도를 밝히는 것은 결국은 의사표시를 해석하면, 이걸 해석하면 그러면 법령의 의도를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법령의 해석이란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써도 마찬가지죠. 법령의 해석은 곧 의사표시의 해석이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뜻이라면 그러면 이 법령의 해석하는, 즉 확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명백히 확정하느냐 하면 결국은 법적 평가를 함으로써 그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질은, 법령의 해석의 성질은 법적 평가한 작업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법률 문제로 다룬다 이 말이죠. 법적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문제다. 따라서 법률 문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죠. 상고할 수 있다. 이 상고할 수 있다 이 말은 상고 이유가 인정된다 이런 말과 같습니다. 상고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 확정 문제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이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법률 문제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 입장이다. 그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법률 문제다. 이렇게 법적 평가 작업이다. 그렇다면 당연히요. 종목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해석의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권한은 법원이 가지고 있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해석하잖아요. 법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따라서 만약에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내용, 법령의 매매 계약이라는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매매 계약을 해석해야 되죠. 그 매매 계약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할 때 이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면 매도인이 정한 대로 한다라고 당사자에 약정을 했더라도 법원이 해석하는 이 권한을 제한할 수 없죠. 법원의 이 해석 권한을 구술시킬 수 없죠. 따라서 여전히 법원이 알아서 해석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해석의 권한은 법원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해석할까? 해석의 대상, 해석의 객체는 뭘까? 이것은 바로 의사표시에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면 법령의 해석에
확정이 가능하다. 내용을. 그죠? 그러니까 그 의사가 표시행위에 들어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합니다. 이 표시행위의 객관적, 법적 평가 작업을 통해서 당사자 의도를 확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서 우리는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당의 법령의 해석의 방법은 어떤 것이냐 이거죠. 해석 방법입니다. 자, 해석의 방법은 이 해석 방법을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해석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해석의 방법은 순서도 지켜야 됩니다. 순서. 첫 번째 해석하는 방법은 자연적 해석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연적 해석. 즉 표의자가 어떤 의도로 해석하는 것을 먼저 해석할 수 있다면 그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표의자 입장에서. 그럼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표의자가 가지고 있었던 진의에 따라서 해석하겠죠.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다. 진의대로.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해야죠. 진의대로. 그러면 진의가 해석할 때 진의가 알려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보통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계약 당사자의 의도가 일치되어 있다면 그 일치된 대로 해석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진의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일치하면 일치된 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통 진에 따라서 해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자연적 해석의 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결국은 그 표의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심, 그죠? 내심에 있는 의도, 효과의사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의도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내심적 효과의사를 그 사람의 이 법령의 한 의도다. 당사자가 한 의도다. 이렇게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적 효과의사를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 그죠? 자, 이것은 곧 자기가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죠? 자기 결정의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해석 방법입니다. 원리에 기초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기 결정의 원리. 그 사람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결정한 대로 해석해 주는 거다. 주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예컨대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해석한다든가 또 신분 행위를 해석한다든가 신분 행위. 그죠? 또 이것처럼 당사자 의사가 분명히 제시되어서 상대방 의도와 일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그 사람 의도대로 즉 상대방이 표의자의 의도를 안 때 이럴 때는 당연히 자연적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왜? 진의가 알려져 있으니까 진의대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의대로 해석해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표의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의가 알려져 있으면 진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즉 자연적 해석을 제일 먼저 해석의 순서로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진위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이게 바로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규범적 해석이요. 이 규범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시 행위가 나타내고 있는 대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규범적 해석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그것은 누굴 무엇을 가지고? 진위를 알 수 없으니까 진위에 담겨져 있는 표시 행위가 있다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표시 행위에 의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표시 행위. 자, 이 표시 행위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그러면 그 표시 행위에 나타나 있는 의도, 효과사 이것을 그 사람의 의도라고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표시 행위에 나타나 있는 그 효과사를 그 사람의 의도라고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정. 이렇게 확정하는 것은 왜 타당한 결론이냐 하면 자,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해서 표시했다면 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죠. 즉 자기가 결정해서 표시한 사람이니까 표시한 대로 책임지는 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자기 책임의 원리에 근거한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규범적 해석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규범적 해석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없을 때 규범적 해석을 동원합니다. 그 말은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을 때 결국은 상대방 입장에서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자 이 말입니다.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자. 표시행위. 이 표시행위를 가지고 해석하면 결국은 뭐예요? 표시에 나타나 있는 의사대로. 그렇죠? 이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표시 행위에 나타나 있는 객관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적용해서 확정한다. 그때 확정된 게 뭐냐? 표시상의 효과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진위도 알 수 없고 표시 행위에도 나타나지 않았네요. 표시 행위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규범적 해석조차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때는 세 번째 단계. 이때는 바로 보충에 넣어서 해석합니다. 보충적 해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죠. 이렇게 보충적 해석.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공백이 생겼다는 겁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 즉 틈이 생겼다. 이걸 우리는 간극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공백이 생겼으면 이 공백을 보충할 필요가 있죠. 이 보충할 때 하는 해석을 우리는 보충적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제3자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이때 자, 이때 주로 공백을 보충하는 방법은 뭐냐? 이때는 보통 일반인 기준으로 해석해야죠. 일반 입장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의도에 했었을까라고 확정해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그걸 우리는 가상적 효과사, 가상적 의사라고 하죠. 이 가상적 의사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확정해서 보충해 내는 거죠. 이렇게. 이 가상적 의사는요, 계약 영역에서 많이 이 해석 방법을 동원합니다. 계약의 영역에서 큰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보충적 해석. 이거는 공백이 있을 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진위도 알려져 있지 않고 표시행위도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분쟁이 발생한 영역에 해석할 근거가 없다 이 말이죠. 공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공백이란 단어를 학자들은 간극이란 말로 많이 씁니다. 한자 용어인데 이렇게 간극, 순수한 우리말로 쓰면 틈새, 틈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틈새를
그 틈새에 관해서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해석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당사자 의사도 표시행위도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는 결국은 법관이 최종적으로 보충해 넣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때 보충하는 방법이 바로 제3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다. 이 제3자가 가장 객관적인 일반인이죠. 보통 사람이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 과연 어떻게 여기에다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할까? 그 의도가 바로 가산적 의사예요. 아마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행위를 하겠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적 해석의 결과로서 나오는 해석의 당사자 의도는 가상적 효과사, 줄여서 가상적 의사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서는 계약에서 서로 분쟁의 소지가 서로 대립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충적 해석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해석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순서대로 해석해야 되죠. 이 순서 지켜야 됩니다. 즉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범적 해석했다. 그럼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법원에 상고하는 거죠. 반드시 앞에 있는 해석 방법이 불가능할 때 그 다음 순차적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또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용어들이 바뀌어 자리 위치하면 안 되겠죠. 이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서요. 표시가 잘못된 오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오표시는 진의대로 해석을 해서 당사자 의도를 합치시켜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오표시는 당의 법률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해입니다. 오표시는 무해다. 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해.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원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자연적 해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오표시 무해의 원리가 적용되게 되고 오표시 무해의 원리가 적용되면 그 범위안에서는 착오에 의한 취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착오에 의한 취소, 즉 민법 109조가 있는데요. 이 민법 109조에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대해서 표의자에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죠. 적용되지 않는다. 왜?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하니까. 왜 착오를 취소 못하냐면 오표시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원하는 대로 그대로 법령의 내용을 인정해 줬잖아요. 원하는 대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착오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냥 행위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의 권리 의무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표시 무효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잘못이 즉 표시가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의 법령행위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연적 해석의 결과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해석 방법입니다. 그럼 이런 해석할 때 해석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해석의 기준. 이 기준도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당사자 목적이 있으면, 당사자 의도한 바가 있으면 이 목적을 제일 먼저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근거로 해서 해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하면 그 다음 순위로는 두 번째 사실인 관습을 가지고 해석합니다. 사실인 관습. 이 관습이란 것은 관행이죠. 관행. 반복적으로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게 있었다. 그러면 그 해왔던 대로 해석해 주자라는 것이죠. 사실인 관습. 그런데 이 사실인 관습, 관행조차도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민법에 있는 임의부 규정, 임의법규 이것을 해석 기준으로 삼자라는 것이죠. 임의규정. 자, 임의규정조차도 없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마지막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신의 측을 조리라고도 해요. 학자에 따라서는 조리.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 이성적인 판단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사회적 상당성이라든지 정의, 형평, 뭐 사회 상규, 신의 성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들어가겠죠. 뭐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또 이성적 판단이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등등이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걸 신의식, 그걸 다른 말로는 조리라고 합니다. 조리.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순서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해석 기준을 적용할 때도 순서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 즉 앞에 것이 존재한다면 뒤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해석 기준을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파트는 바로 사실인 관습입니다. 이 사실인 관습, 이 관행이란 그 자체는 성격상 사실에 불과합니다. 사실이니까 법이 아니란 거죠. 법이 아니니까 이 관행, 관습은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판사 앞에서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만 법원이 판단해 준다. 이게 당사자의 입증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관습과 관습법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관습법. 이와는 구별된다.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한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관습법이란 것은 저기 있는 사실 관습이, 즉 관행이 존재하는데 이 관행에 대해서 보통 일반인이 야, 저건 우리가 지켜야 된다. 강제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걸 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일반인의 법적 확신을 얻었을 때 여기에 그렇게 되면 이 관행은 이제 더 이상 관행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그래요. 관습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관행에 일반인의 법적 확신이 없는 것은 사실은 관습에 불과하고 이건 사실에 불과하고 그런 사실이 있구나라고 되고 여기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야, 저건 우리가 법적으로 지키자. 저거 안 지키면 강제적으로 지키게 된다. 강제력이 동원된다. 법에 의해서. 즉 법 규범력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게 이제 법적 확신이라고 그래요. 자, 저기 우리 다 구속되자. 저 질서에 맞추자. 저 질서로 받아들이자. 이렇게 일반인들이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관습법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이때 법적 확신이 존재 여부는 법원이 평가하죠. 심판합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관습법이 인정되는구나 하면 이때는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자, 여기는 법원의 직권으로 하는 행위다. 그죠? 관습법이 있는데 버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해석도 하고 적용돼서 그 당사자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그러나 사실 관습에 불과할 때는 이 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러한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관행이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판사한테. 그래야 법원이 그때부터 그 내용을 심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두 개는 사실관습과 관습법은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두 개는 구별한다. 그죠?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령의 해석에는 해석 방법과 해석 기준을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해석의 대상이라든지 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군지 이런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재는 36페이지까지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부터는 또 더군다나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는 의사표시의 효력 요건인 두 가지를 다루어요. 그 두 가지,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또 사이강박이 없는 하자 없는 의사표시일 것, 이 두 가지에 관한 문제점을 하나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